3차 추경 불가피하다. 35조 3천억. 이거 역대 최고라고 그러죠. 경제 위기 때문에. 자, 그리고 추경 예산들이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죠. 이 추경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지금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 준비하고 있다. 여기 35.3조 원. 여기서 국방 예산 추가로 삭감해서 그 다음에 3차 추경 만들어냈다. 역대 최대. 그리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이런 형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내수 경기가 안 돌아가서 양적 완화로 돈 풀어서 돌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왜 이렇게 추경을 많이 내냐?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여기는 오히려 진짜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죠. 미친 양적 완화하고 있다. 약달러 만든답시고 엄청 찍어냈다가 요즘에 안 통하니까 강달러도 좋다 이딴 얘기 날리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아베노믹스로 재미 좀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속 찍어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안 찍어내면 무슨 상황이 와요? 환율이 떨어지면서 수출이 힘들어질 수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자체가 일단 내수 시장이 돌지 않으니까 경제를 일단은 돌려서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놔야지, 이거 그대로 냅두면은 디플레이션 크게 올 수 있으니까 빨리 돌리기 위해서 지금 추경도 하고 금리 인하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세기 초와 유사하다.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터졌죠. 이 이전에는 이미 1차 세계대전이었고, 세계대전 끝나고 경제 대공황 터지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터지고, 그렇게 불안하다 그러면서 향후 30년간 불안정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보다 외국 영향이 더 크겠죠. 일단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 그래도 제법 방어했죠. 선진국 치고는 얼마 안 떨어졌다. 그리고 질병 사태에 대해서도 대처가 굉장히 빨랐고, 추경 예산 많이 푼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거기다가 푼 게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무제한 RPA 이런 걸로 풀어서 소멸되는 유동성이나 아니면 환수되는 유동성을 풀었다. 그럼에도 불안정하다. 세계가 불안정하니까. 경제성장률 이번 때 뚝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뚝 떨어졌는데 바로 회복하느냐, 1분기 끝나고. 바로 안 될 것 같죠. 저기 이태원 발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단체 모임 같은 거 많아서 얼마 전에 저기 뭐 교회에서 60 몇 명 나왔고 등교하는 데서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지금 오를 상황이에요. 아마도 요거죠.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서 2분기 때 조금 살아날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지금 터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업 여파 굉장히 크게 올 거죠. 세계적으로 지금 이스타항공 망해간다고 그랬죠. 지금 제주항공에서 뭐 인수 안 하면은 망해간다고 하고, 뭐 외국 조금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은 이미 델타항공 이런 데 작살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워렌 버핏도 돈 빼가지고 더 위험하고, 거기다가 또 추가로 셰일 업체들 망해가고 있고, 이거 회복되는데 1, 2년으로 안 되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 보면 어때요? 전기 대비 증감률이 어때요? 이렇게 됐다. 계속 물가 하락하고 있다. 물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전기 대비로 증감률 계속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떨어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는 거죠. 얘기했죠? 취업자 증감 안 뽑아요, 사람을. 거기다가 있는 사람들도 자르고 있어요. 고용률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 늘어나고 있고 구직급여 지급액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급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정도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더욱 심각하다는 거죠. 아르바이트 자영업들 지금 다 잘라내고 있죠. 이렇게 고용보험 안 되는 직업, 프리랜서들 일감 들어오겠어요? 몇몇 직종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특히 관련 직종 쪽은 심각하겠죠. 의류 이런데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자, 거기다가 지금 집값 떨어지자 대출금 갚아라. 깡통주택 공포덮친 일산. 집값 하락으로 인해 금융회사들이 대출금 차액 상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을 대고 쏟아지고 있죠. 집값 하락 좀만 이어지는 지역이면은 은행이 이직거리 할 거다 계속. 지금 6월 말 바젤3 하죠.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예대율 조정했죠. 본격적인 바젤3 해가지고 손실 충당금 미래코까지 대비하는 거 2023년이죠. 다 미리 대비해야 되죠. 지금 이거 시행되는 거, 특히 주택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런 데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거래 가격을 정하기 어렵다면 시세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출, 보증기관들이 보증 거부하고 전세 대출도 안 내주고 있다. 지금 이런저런 핑계 여러가지 될 거 없이 은행은 돈 되면 빌려주고 돈 안 될 것 같으면 안 빌려줘요. 예금을 조금 받고 레버리지를 뻥튀기 시켜서 대출을 많이 내주면 되는 건데, 그런 짓거리 하다가 일본 작살났었죠.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위험하게 하지 마라, 최소 자기 자본 갖춰라,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젤이죠. 그리고 바젤 2 시행되던 시기에 리만 작살나서 바젤 3 나온 거잖아요. 그거 원래 한참 전부터 했었어야 됐죠.
대출을 막았어야 했죠. 그 상황에서. 근데 최노믹스 하면서 대출을 뻥튀기 시켜버리니까 가계부채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집값은 미친듯이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때요? 얘들 간당간당하죠. 자기 자본 비율 여유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신뢰도 떨어질 정도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도 떨어지면 세계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대출 줄이고 예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 늘려야 되니까. 어차피 예금 이자 얼마 안 나가겠다. 대출 이자 얼마 안 들어오겠다. 요새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줍줍. 막차 열풍 하면서 뭐.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줍줍 하면서 뭐 28,000대 1 이거에 집중하지 말고 줍줍이 나왔다는 거에 집중해야 되죠. 미계약 아파트가 나왔다는 거. 미계약 아파트가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부적격자 아니면 계약 포기잖아요. 물론 부적격자도 많죠. 계약 포기도 많고. 그런데 왜 다 부적격자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은근히 계약 포기도 좀 있다. 계약 포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넣는데 돈이 없어요. 생각보다. 넣는데 생각만큼 대출 안 나오고, 대출 받아서 내가 버는 걸로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직업을 잃어요. 매출이 안 나와요. 자영업자들. 계약 포기하게 되죠. 여력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부적격자들은 뭐예요? 다 여력 되지만 적격이 안 돼서 부적격자예요? 부적격자가 될 정도로 모른다. 자신이 어떤 건지 모르고 넣었다. 라는 거는 자기 자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중에서도 나중에 보면은 계약 포기를 했든가 잔금 미납을 하든가 그런 건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번에 당첨되면은 10억 번다고 계속 이야기 나왔죠. 매국경제에서 만든 TV라든가 다른 데서도 엄청 홍보했었죠. 15억 전세 나온다는 걸 당연히 가정하고 3억 얼마 있으면은 10억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26만 대 3의 경쟁률을 뚫었는데도 한 명은 계약 포기했다. 대출도 안 나오는데. 못 받는 거죠. 사실은 여력 안 되는 사람들 많다. 그런데 저렇게 무모하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허수도 많고, 그 허수들 중에서는 대부분 여력 안 되는데 일단 넣어놔 보자죠. 넣고 나서 붙으면 자금 생각해 보겠다. 근데 넣고 나서 붙으니까 자금이 안 돼요. 진짜 10억 로또라면은 3억 못 구하겠어요? 사채라도 빌려서 만들지. 여력 부족한 이유, 가계부채 꾸준히 증가했다. 구매 여력 지수, 구매 전망 지수 다 떨어지고 있었죠. 여력이 딸리니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콜라를 팔러 가는데 콜라 하나당 한 100원씩 이익 남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콜라를 중국으로 팔러 갈 거예요? 아니면은 룩셈부르크 이런 데로 팔러 갈 거예요? 당연히 중국으로 가죠.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2015년 최노믹스 이후에는 중국에 파는 거라면은 지금 여기 그 파리 대책 들어오면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 9.13 대책 들어오면서 줄어들고, 12.16 대책 들어오면서 줄어들고, 그래서 수요가 없다 이제. 수요가 많을 때는 이게 가능하지만 수요가 없는데, 여력이 안 되는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그거 주택 보급률로 비교하잖아요. 서울 주택 보급률은 90%대니까 100% 안 넘었으니까 항상 공급 부족이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 감소되지는 않았죠.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왜? 여력이 안 되니까요. 수요라는 거는 그 해당 도시에 사는 수요가 아니죠. 매매 수요는 그 지역에 매매에 관심이 있으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수요가 실질적인 수요인데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가계부채는 더 심각해지고 있죠. 질병빨로 지금 뭐 자영업이나 이런데 대출 줄어가면서 이미 가계부채 폭발 직전인데 뇌강 건드리게 생겼다. 이거 한번 터지면 어떻게 돼요? 가계부채 터져서 은행이 망한 사례가 있어요. 굉장히 큰 은행이. 그 은행이 리먼 브라더스잖아요. 가계부채는 2007년부터 계속 터진다. 미국에서 가계부채 터진다. 집값 거품도 심하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를 거야 하고 마지막까지 샀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계부채 터지면서 회복 못하고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결국 파산했다. 아까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가격 더 떨어지지 않냐, 혹은 저기 주식 반등하니까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었죠. 그 당시에 위기가 2007년부터 지금 계속 위기였었는데 2008년 1분기 기사에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회복하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터지고 나서 주가가 끝없이 침체했죠. 완벽히 진짜 회복됐다, 질병도 회복됐고 경제도 회복된다라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근데 지금 가계, 기업, 정부 가리지 않고 부채 증가 속도는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고, 이거 똑바로 갚아주면 문제 안 될 텐데 연체율마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큰 수익을 본다는 P2P 업체 같은 경우 원금 회수도 못하고 있죠. 원금 회수 100% 날아간 데도 있었죠. 근데 이 와중에도 집값이 오른다고요? 가계부채, 지금 실물경제 악화됐죠. 경기 부진하고 있죠. 그러면은 기업, 자영업 둘 다 침체되죠. 그럼 뭐예요? 기업에서는 실직, 휴직 늘어나고, 뭐 자영업 같은 경우도 타이적 휴직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고용 떨어지죠.
그리고 자영업 침체로 인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어들죠. 당연히 가계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은 소비 감소하죠. 소비 감소하면 실무경제 악화되죠. 다시 불황. 이 악순환이 돌다가 결국에는 지금 부채 갚을 수 있다. 저금리니까 여력된다 하는데 그 상환 능력 생기지 않아요. 저금리면 뭐예요? 벌어야 갚지. 그러면서 개인, 법인, 파산이나 경매가 늘어나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급증하지 않도록, 가계소득 급락하지 않도록, 실직 휴직 급증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고 추경 예상 편성하는 거다. 지금 경제 회복됐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상황 안 좋죠. 미국 지금 중국 갈등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요걸로 시위해가지고 지금 사상자 속출하고 뭐 상가 작살나고 있죠. 자영업들 망하고 있죠. 가뜩이나 지금 질병 때문에 안 팔리는 것도 문제였는데 이런 거 경제 상황에 도움이 돼요? 미국 경제 돌아가는데? 당연히 방해되죠. 거기다가 엎친데서 덮친경으로 럼프형 이제 막 가죠. 막 중국 화웨이랑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미국 농산물 수입 중단하고 있고, 막 애플에 보복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중국으로 뭐 저기 홍콩 가지고 또 딴지 걸고 있고 관세 올린다고 하고 있고, 그 두 개 나라가 붙어서 부진해지면은 그 두 개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역시 부진해진다. 결론. 늘 얘기하지만 경제 위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위험 자산도 안전 자산으로 돌려야 한다. 그런데 대표적인 위험 자산, 우리나라에서만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고 있고, 뭐 가끔 뭐 중국 같은 데도 몇 군데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 자산이죠. 왜? 첫 번째, 성장 가능성 없죠. 자체적으로 성장하진 않죠. 두 번째, 황금성이 떨어지죠. 장점이라면 실물이라는 건데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부동산은 원래 굉장히 위험 자산이다. 안전 자산으로 옮겨야 되죠. 부자들도 저희가 영상에서 올렸죠. 집펀드 팔고 현금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은 반등할까요? 부동산만은 오를까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오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운석이 떨어져도 집값이 오른다고 그럴 거예요. 좀비가 가득 덮어도 집값은 오른다고 할 거예요.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니까 실물 가치가 올라가서 집값은 오른다. 근데 수요가 줄어들면 항상 떨어졌다. 수요, 공급 이런 얘기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게 아니죠. 공급은 늘어나고 있죠. 공급량 최대치가 들쭉날쭉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2018년 이후 공급은 늘어나고 있죠. 그때 재건축 연화하면서 17년, 18년에 엄청 때려부숴서 그때야말로 공급 부족이지, 지금은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거기다가 더 줄어들 요소는 집값 거품 심하고 가계부채도 심하고, 거기다가 투기 수요들은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집값은 오를까요? 일시적으로 호도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몰리면서 오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주식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상투 끝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에 왜 연연을 하고 있냐. 적어도 허리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지금 뭐 어디가 뭐 조금 올랐다느니, 뭐 지금 또 어디 신고가 찍었다느니 언론들이 이런 기사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리고 투기 조장하는 유튜버들 계속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지들 밥줄이니까.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경제위기, 세계 경제위기가 왔을 때 거품이 낀 자산들은 작살이 난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가 심각하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하락한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그냥 그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라 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